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전재구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렇게 다시 스튜디오에 모이게 됐습니다. 야, 한 4개월이 아마 넘었죠. 드디어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래간만에 다시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반갑기도 한데 아직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좀 위중증 환자 수가 최고치를 또 기록했고 불안하긴 해요. 그래도 4개월 만에 와서 녹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한계문을 여는 느낌? 한계문을 좀 여는 느낌. 언제 또 다칠지 모르겠지만. 김우순 기자가 아마 MZ 세대죠? 그렇게 끼워주면 고맙습니다. 나이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나이 세대가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디지털로 또 메타버스로 그렇죠.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되고 있는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에 맞췄을 때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1m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에 현장감. 그렇죠. 이건 아직 메타버스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더 정확한 정보와 더 생생한 얘기들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위드 스튜디오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만나서 반갑다 이 말씀 아니세요? 너무 좋다. 하도 유행어가 메타버스라서 한 번쯤 좀 인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다시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확진자가 다시 좀 늘지 않아서 이렇게 좀 계속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가져보면서 내년에는 되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뭐 정치적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퀴즈를 하나 또 내보겠습니다. 네. 2022년을 관통하는 네 자리 패스워드가 뭔지 아세요? 뭐지? 네. 아, 힌트를 좀 주셔야죠. 답변이 딱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 2022? 질문에. 아니죠. 3691, 3월 6일 대선, 6월 1일 지선. 그래서 숫자만 따와서 3961. 3961. 근데 저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대선이와 지선이가 사귀는 날 해. 뭐 이렇게 하려고. 아니 그것도 뭐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대선과 지선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식상하니까 이렇게 패스워드로 한번 좀 시도를 해본 겁니다. 이제 그 선거일은 까먹지 않겠네요. 3961. 하나. 대선이와 지선이가 사귀는 날 이거 편집되겠다. 아무튼 내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선거가 좀 있는 해인데 사실 뭐 어떤 선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뭐 그런데 다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매스컴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그런 관심사는 좀 단연히 대선에 쏠려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사실 좀 받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뭐 대선하고 지선하고 같은 해 또 열리고 3개월 차이로 열리죠. 진행되는데 지방선거 자체가 대선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부자연스럽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대선에 영향을 받아서 지선도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 확신들이 있죠. 뭐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또 그럴 거라는 게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이제 4년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격동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전 분야에서 경제든 문화든 모든 사회적 지형 구조가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누가 뽑고 여당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고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피부로 와닿는 것들의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당연히 관심도가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선 시기가 이제 차례차례 다가오고 넘어서면 또 지방선거는 또 우리 동네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선이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경쟁도 물밑에서 이제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연말을 지나서 1, 2월 정도 되면 선거구도 획정이 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정치 지형의 변화도 상당히 있었고 MZ 세대의 열풍이 일어났었고 그런 과정에서 젊은 세대 당원들이 늘고 후보자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 각 당의 정치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야지 후보로 출마할 수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벌써 70명이 현직 시의원 포함해서 70명이 이 아카데미를 듣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차 아카데미에서 약 20여 명이 먼저 듣고 있고 내년도에 공식적인 아카데미에는 50명 가까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정치 참여 열기가 세종시로만 놓고 볼 때는 좀 더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지방선거를 약 한 6개월 정도 이제 남겨둔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될 좀 이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인물들이 출마 후보로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정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공부는 많이 하고 오셨죠? 공부라기보다도 네. 지금 지난 그 몇 년간 이제 세종시를 출입하면서 봐왔던 거, 느꼈던 것들이 이제 뭐 머릿속으로 숙지하고 있고 가슴속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입으로 잘 털어낼 수 있을지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잘 모를지는 두려운데요. 오늘 PD님한테 혼날 생각하고 뭐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한번 털어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 분위기와 또 주목해야 될 이슈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봤을 때는 여전히 예전부터 출마 의지에 대한 뜻을, 의중을 좀 밝히시기도 하셨어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16석에서 19석으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단연 관심은 세종시. 자, 먼저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 이런 분위기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워낙에 압승으로 이제 끝났다.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선거 아니었겠어요? 여당의 압승의 어쨌든 배경은 2017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렇죠. 박근혜 전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민주당이 꼭 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더 뛰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건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전체 18석 중에 17석을 민주당이 점유를 했고 그렇죠. 비례대표 한 석만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고 2020년 총선도 뭐 거의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지역구 2개 의석 모두 민주당의 몫으로 들어갔고 뭐 단체장도 시장도 이렇게 들어갔고 뭐 그리고 이제 교육감은 어떤 정당을 가지는 않지만 소위 진보 계열도 단체장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민주당의 압승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구조 외에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세종 시민의 투표 참여율인데요.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전국 17개 시도 투표율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2020년 총선에서는 거의 막판까지 저녁 6시 마무리 시점까지 1등을 달리다가 그래요? 울산에 0.1% 그래요? 뒤져서 2위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세종 시민들의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까? 이것도 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내년에는 1위를 좀 탈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또 바람입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됐다 아니면 뭐 장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행정과 정치가 통합돼서 신속하게 행정도 처리될 것이고 이런 기대감들 잘 나간다 배가 잘 나간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했느냐는 지금 돌아봤을 때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문은 좀 드는 거는 사실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겠으나 아무튼 그 당시 선거는 분명히 뭐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선거도 섣불리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어떻게 이제 순순히 좀 물러날 수는 없다. 이런 뭐 각오를 굉장히 좀 다지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또 최근에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야권이 뭐 유리하거나 아니면 뭐 비슷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한 지역 언론사에서 좀 여론조사를 했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물론 뭐 현직 프리미엄일 수가 있을까요? 이춘희 세종시장이 단연 뭐 1등을 차지는 했는데 이유야의 격차가 불과 5% 정도 차이밖에. 이유가 누구예요? 세종시당 위원장님 최민호 예. 전 행복총장님이시죠. 그래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최민호 씨의 어떤 부활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지역의 이런 여론조사도 뭐 관심거리인데 대선의 여론조사,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대명제에 따라서 지방선거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의 여론조사는 또 이렇게 딱 단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 세종시 같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분한테 좀 물어볼게요. 내년 3월과 6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선거에서 나는 평생 이쪽만 바라보고 직진해서 찍는다. 두 번째,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 세 번째, 투표장에서 결정한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성향이 어떠세요? 전 2번이요. 어떠세요? 저 그때 가봐서. 3번. 그거 말씀드려도- 투표장에서 3번? 아니 그때 이제 가봐서 생각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바로 충청권의 성향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캐스팅 네. 못해요. 끝까지 잘 성향을 잘 안 드러내요. 네. 뭐 누굴 지지하는 것처럼 하고 이쪽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과적으로 투표장에서 딱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확 높아졌던 것일 수도 있고 전세가 역전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니네 그렇게 하면은 니네 안 찍어줄 거야. 경고음으로 던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맞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너무 달라졌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제 각 정당별로도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전략이 이제 서서히 좀 나오고 있을 듯도 한데, 그럼 이제 한번 정당별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한번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가장 초조한 건 더불어민주당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지방선거 총선 워낙에 세종시에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거뒀었기 때문에 온전히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시의원 구성 자체가 17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균형점을 어느 정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적 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역 시민사회도 그렇고 공직사회도 그렇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물론 정말 잘한다고 하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렇죠. 사람이 이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은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뭔가 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분명히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나 세종시의 정치적 성향 3,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봤을 때는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당내 기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는 세종시 의원의 일부 의원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당원 자격 정지를 연이어 받고 있고 그렇죠. 또 최근에 감사원 또 조사를 받고 있는 2명의 시의원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당원 자격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전국 시도의회 최하위를 작년에 기록했기 네. 때문에 조만간 나오는 또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에는 2018년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좀 우세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뭐 이런 위기가 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거고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한 그런 정책을 좀 발표할 것도 같아요. 근데 젊은 시민들이 다수가 있어서 민주당에 더 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거는 예전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등장과 함께 국민의힘의 이제 당원 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뭐 젊은 시민들이 막 이제 당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더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각적인 면에서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일단은 기존 정치인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이제 어떤 기성 정치인들의 탄핵을 당원들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바꾸자. 그래서 정치적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변화도 젊은 시민들한테 좀 어떤 감동적인 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30, 40대 민심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의 어떤 변수는 결국은 또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한 부분들을 좀 인정을 일정 부분 하고 또 대국민 사과까지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 정책은 양면성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올라야 된다는 부분이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거기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확연한 차이를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여전히 맞추고 있고 국민의힘은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층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관심은 단연 뭐 시장 선거 아니겠어요?
뭐 관심사는 단연 이춘희 시장의 삼선 도전이냐 아니면 제3의 새로운 인물이 한번 도전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이춘희 시장의 삼선 출마는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뭐냐면은 최측근이라고 하죠. 네. 비서실장의 최근 그 사임을 했는데 사퇴 시기가 원래는 한 1월 정도. 그리고 이춘희 시장도 삼선 출마에 대한 거취를 1, 2월 정도에 2022년 1, 2월 정도에 밝히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빨라졌단 말이죠. 외형상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하지만 이춘희 시장의 출마 움직임이 더 빨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때마침 또 이춘희 시장도 물론 일상적이긴 하지만 세종시의 읍면동을 대면으로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또 재개했습니다. 그게 맞춰지는 시기가 아마 12월이나 1월 정도가 될 텐데 네. 그게 끝나면 아마 어떤 입장이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춘희 시장의 삼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쨌든 맞상대는 공교롭게도 이춘희 시장의 민선 2대 3대 그 어떤 시정을 뒷받침했던 보좌 역할을 했던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호 전 부시장도 10월에 경제부시장 임기를 내려놓고 세종시 신도시에 선거 사무실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SNS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근데 경선 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누구 한 사람이 어떤 4세대에 양보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춘희 시장이 그대로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걸 지켜보는 부분이 민주당에 있어서는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상호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부담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춘희 시장의 사람이 아까 뭐 보좌 역할을 하고 이랬다고 했죠. 이춘희 시장의 사람이 어떻게 이춘희 시장과 함께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조상호 부시장은 이춘희 시장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해찬 사람이랍니다. 이해찬 총리 사람이고 이춘희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별동 부대로 와서 당선을 시켰고, 일단 이 두 분의 접전 그리고 경선으로까지 가느냐, 아니면 민주당 이미지를 생각해서 누구 한 분이 경선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는 느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에게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가 또 있습니다. 결국은 또 지방선거에 앞서 펼쳐지는 대선 승리가 어디로 기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죠. 네. 만약 야당이 그 정권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그 전국 17개 시도 현직 단체장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하위 25%는 또 감산을 하거든요. 뭐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포함되거나 이럴 경우에 또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국민의힘이 앞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춘희 시장을 택할 것이냐, 조상호 부시장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을 내려보내서 세종시장을 지켜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할 수는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장 선거 후보에 과연 이춘희 시장의 삼선 도전이냐 아니면 조상호 경제부시장을 비롯해서 제3의 인물의 등장이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한번 국민의힘으로 앞서 살짝은 짚어봤지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물론 비례대표 한 분은 있습니다만 시의원 지역구 선거에서는 워낙에 또 참패를 하고 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번 뭐 민주당만큼이나 또 역시 이번 선거도 부담스러운 선거가 어느 정도는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선거일 것도 같은데 최근에 좀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대략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분위기에 따라서 일단은 승리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좀 조용히 좀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선거에 차근차근 대비하면서, 그리고 암시한 게 지금 우리 시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중앙당에서 어떤 뭐 지령을 내릴 것이다,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가 민주당의 성지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갔잖아요. 어쨌든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겠지만 세종시까지 국민의힘이 한다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뭐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후보론으로 봤을 때 이제 최민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춘희 시장과 어찌 보면 걸어온 길이 좀 비슷할 수 있거든요. 행복청장을 각각 또 지냈었고, 최민호 전 청장은 충남도 행정부지사 그리고 총리실 비서실장까지 이렇게 좀 했었었는 그 공직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60대 중반으로 두 분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시기에서 세종시의 미래, 2022년부터 2026년까지죠. 어찌 보면 2030년 완성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어떤 리더가 지금 필요하냐라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선택이 되게 중요해졌고, 최민호 전 청장의 리더십이 맞다라고 하면은 중앙당에서도 분명히 선택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 세종시라는 상징성 때문에. 왜냐하면 2027년에 또 국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느 한 사람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구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충분히 민주당하고 붙어볼 만하다라는 자신감은 이제 그 시당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은 시의원 선거에서도 MZ세대의 어떤 출마를 해보겠다고 하는 후보군이 30대와 40대 초반 요 그 나이대에서 한 5명 정도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걸 봤을 때 한판 승부가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관심사는 세종시장 선거에 누가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이냐 또 이 부분일 텐데, 좀 말씀하셨지만 뭐 중앙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려보낼 수도 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차치하더라도 현재 뭐 잠깐 최민호 시당위원장을 뭐 두 분이 다 언급은 해주셨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난 선거 때부터 자주 듣던 이제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민호 시당위원장 방금 말씀드렸고요. 네. 송하영 윤공정 포럼 상임 대표 아시죠? 뭐 이준 시장과 한번 또 맞대결을 한 그렇죠.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조관식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조정위원장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성재 변호사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 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입장을 밝힌 분들이에요. 시당에다가 예. 확실히 밝힌 분들이고, 그 외에 그 정원희 전 청주대 교수도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성용 그 시당 부위원장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요 말고 이분들 말고 또 젊은 층에서 한 2분 정도 시당에 뭐 어떻게 공천이 일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2분 정도 계시다고 시당 측 관계자가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민호 시당위원장이 상징적인 어떤 리더 격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모양새로 볼 수는 있겠지만 또 단언할 수는 없고요. 송하영 그 윤공정 포럼 상임대표가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를 지역에서 지지하는 데 있어서 좀 선두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선거에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상에서 그래도 18%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면서 세종시장 후보로 다시금 나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조관식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또 지역을 다져온 그렇죠. 또 인물이기도 하고요. 성선재 변호사도 대전에서 출마한 이력은 있지만 일찌감치 또 세종시에 이사를 해서, 신도시 이사를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인물론을 좀 부각시키면서 시장 후보로 좀 진입해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까지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뭐 이혁재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밑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뭐 소시민들의 뭐 의견을 좀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정의당이 그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했었고 6%대 지지율을 세종시에서 확보했었고, 네. 또 2018년 정당 지지율, 지방선거 때 정당 지지율은 12%, 그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도 12%를 넘어섰어요. 꾸준하게 세종 시민들이 정당 지지 부분은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보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심상정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6% 지지율을 받았고요. 세종시에서. 이혁재 현 시당위원장이 2020년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6%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 간에 좀 격차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의당이 현실 정치에서 시당 요건은 갖췄지만 아직 지역민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그래도 정의당이 많은 색깔을 내보려고 했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해왔고 각종 어떤 사회적 비리에 대한 고발자 역할도 많이 했었고 또 문제를 바꾸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뭔가 반전의 그 기회가 와야 될 텐데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좀 상황이 좀 있고요. 이혁재 시당위원장이 또 총선에 이어서 시장을 출마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좀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당을 전반적으로 재편하고 후보군을 얼마만큼 다양화하느냐에 따라서 시의원 한 석이라도 진입하는 게 일단은 현실적인 목표일 것이고 시당에서는 3석 이상 좀 가져와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좀 꾸준하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정 대표의 영향력으로 해서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맞잖아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근데 세종시의 경우에서 지지 기반이 약하죠. 근데 지지 기반이 약한 이 정의당이 거대 정당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선명한 구체적인 좀 색다른 차별화된 이런 정책을 내놓느냐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이희택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교두부를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의원을 배출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일단 시민들과 접촉을 하고 정의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지 기반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은 저는 시의원을 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 선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데 선봉에 나서서 하실 분들이 있느냐 이것도 좀 고민거리일 거예요.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거는 군소정당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사실 지난 총선 때 그 허경영 총재가 있는 국가혁명당에서도 사실 후보를 냈었죠. 뭐 전국적으로 후보를 많이 냈었으니까요. 올해도 뭐 그런 시나리오, 뭐 다른 군소정당에서도 그런 시나리오들이 조금 그려지게 될까요? 눈에 띄게 활동하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도 민중연합당이라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활동이 좀 미약한 상태고 선관위에 등록된 기준으로만 한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기성정당에다가 국가혁명당, 신자유민주연합, 민생당까지 총 6개 정당이 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 뭐 기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우리공화당, 국민혁명당에서 시당 창당을 문의한 정도는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그 또 새로운 신생정당, 대한정당이 세종시에서는 싹 트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당에 소속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육감 선거까지도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죠. 뭐 역시 관건은 이춘희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최규진 교육감의 3선 도전 여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규진 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을 그렇죠. 맡으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지역사회 인식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혹들을 많이 그 정책적인 의지들, 그동안 해왔던 공약들을 이행하는 부분들의 의지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마는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은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악재가 좀 터지면서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규진 교육감이 지난해 4월에 이태환 의장의 어떤 결혼을 앞두고 과거에 이제 그 또 최규진 교육감과 이태환 의장이 어떤 사적인 인연들이 워낙 오랜 기간 되다 보니까 외형상 교육감과 의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축의금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조금 딜레마적인 요소는 좀 있는데 그 축의금을 200만 원 정도 전달을 하고 양주도 건넸다라고 하는 부분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되면서 대전지검의 어떤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또 대전지검에서 세종지방경찰청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하는 또 지시를 내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1심 어떤 판결 결과가 당선 무효형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라고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관건이고요. 과거에 이제 다른 시도지사 교육감에서도 그런 사례가 그렇죠. 있잖아요. 임기 중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임기에서 그걸 극복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그 어려워진 부분이 좀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최규진 교육감을 뭐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좀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인물들이 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감 후보를 뭐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그렇죠.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직 교육감 외에 9명 후보군이 더 있거든요.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4명이 더 교육감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변수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실은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진보라고 굳이 뭐 얘기한다라고 하면 최규진 교육감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정수 한국영상대 교수, 네.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 회장도 하셨던 분인데 열심히 이제 내년도 선거를 바라보고 좀 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수라고 굳이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은 지난 선거에서 2등, 3등을 했던 최태호 중부대 교수, 그다음에 송명석 한국교원대 초빙 교수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보수단체로 좀 분류가 되는데 예. 그 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윤재국 두루중 교장과 그다음에 강미애 도원초 교장이 전현직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에요. 그 두 분도 외부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좀 현직에 계신 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요. 일단 교장 선생님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사진숙, 어진중 교장 선생님하고요. 또 이길주, 다비초 교장 선생님이 이제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숙 교장 선생님은 교육청 이제 교원이사과장하고 또 교육원장을 이제 주요직을 좀 두루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길주 그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청 개청준비단부터 학교정책과장 그리고 신동초 교장을 지내면서 예전부터 출마 의지에 대한 뜻을 의중을 좀 밝히시기도 하셨어요. 분명하지 않지만 나도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언론 기자들하고 사이에서도 말씀을 전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김대유 서영대 외래 교수, 연서중 조총고를 나온 지역 인물이에요. 이분도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문상 고전 인문학 작가, 증평 출생이신데요. 지금 이제 한국관광대 외래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광범위하고 되게 많아요. 최규진 교육감의 이제 수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 4분, 5분 그렇죠. 정도의 이런 후보군이 추가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자천, 타천으로 또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여러 후보군들도 앞으로 좀 어떻게 정리돼 갈지 굉장히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좀 광역의원, 그러니까 세종시 의원 선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전체 세종시의회 18석의 의석수 중에 17석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 선거 당시만 해도 사실 민주당이 깃발만 꼽으면 당선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왔었죠, 솔직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군 중에서도 아직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내가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가 국내 선발전만 통과하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공식이 이제 통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기류도 있지만 당내 경선 자체가 경쟁 구도가 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고, 그리고 본선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예측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착실하게 지역 사회 민심을 읽고 헤아리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선거하고 분위기가 달라진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이번에 선거에 민주당이 상대하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공청 심사나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의원들도 몸을 사려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그리고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에서 어떤 공천 그런 과정을 밟을지, 그리고 얼마나 날카롭게 메스를 들이댈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광역의원 선거는 사실 대통령 선거라든가 함께 열리는 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다만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세종시의원 의원 정수가 현재는 18석으로 돼 있지만 과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점도 굉장히 이제 눈여겨볼 대목인데, 일단 먼저 한번 의원 정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당장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늘어나야죠. 근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타시도와 달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않아요. 네. 세종시법에 근거해서 의원 정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18석으로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광역시도의 지역구 의원 정수가 19명 정도 돼요. 그리고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가 한 3명 정도 되고.
근데 세종시는 세종시법의 적용을 받아서 의원들 수가 16명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정수는 2명으로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타시도와의 형평성도 어긋나고 의원들의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인구수도 너무 팽창이 되고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정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법 개정에 대한 명분은 차고 넘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인데 현재 상황에서 이제 홍성국 의원이 지난 7월에 세종시 특별법상의 의원 정수를 이송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네. 16+2 현재 상황에서 19+3 지역구 19석 비례대표 3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편하는 개정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선거에서도 의석수가 늘어나는데 상당한 진통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측컨대 내년 1, 2월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고 네. 그 과정에서 또 지역 내부적으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연동면, 부강면, 또 뭐 세롬동, 각종 읍면동 지역 조치원읍까지 해서 전체 읍면동 지역을 어떻게 매끄럽게 선거구를 예를 들어서 19석으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19개 지역구를 어디로 쪼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내부적으로도 조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갈 것이고요. 관련 규정상으로는 내년 6월 1일 선거일 6개월 전,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큰 문제가 없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가면 그 조례로 통과시키면 그것이 확정이 돼서 내년 선거에 적용이 되는 건데, 일단은 뭐 세종시 특별법 자체가 뒤늦게 처리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늦게 처리되든 빨리 처리되든 처리되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과연 처리될 수 있겠느냐. 요게 지금 관건인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처리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 시의원 숫자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법 근거가 없으니까. 논리적 근거로 봤을 때는 세종시 같은 건 단층제잖아요. 예를 들어 대전시 인근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좀 되는데 구의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의원 1인당 어떤 인구수, 그다음 면적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좀 문제가 좀 구설수에 올랐었고 그런 것들이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의 평가를 작년에 받았단 말이죠. 그게 올해 과연 마침 또 11월, 12월에 또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권익위에서 좀 약진을 하면은 조금 좋은 여론이 부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의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거 늘리면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시의원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종시 의원 연봉이? 많이 올랐죠. 한 3년 전에 올랐죠. 한 예. 5천만 원 되나요? 5,500만 원. 5천 한 2, 300 정도가 그렇죠. 될 거예요. 뭐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4명이 만약에 는다라고 했을 때 한 2억 원의 세금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 쓰일 돈이 여기로 쓰이는 거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정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서는 솔직히 여러 기자들이 그 기사를 썼지만 네네. 댓글들을 보니까 부정적 여론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여론은 상당히 안 좋다.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래도 현직 시의원분들이 좀 더 각 지역구 또는 이런 분들한테 잘 다가서는 또 후보군들도 좀 이렇게 지역 정치에 대해서 뭔가 환기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지금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너무 답답해요. 왜냐면 지난 국회 때도 이제 발의가 됐던 내용이고 폐기 처분됐고 진작에 발의가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종시나 세종시나 답답한 게 또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답답한 게 너무 코앞에서 지금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실하고 필요한 그 내용들이 지난번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법이 이제 개정안이 좀 처리가 됐죠. 그거는 이제 강준현 의원이 발의된 거. 재정에만 매몰된 거죠. 그리고 국회법에만 매몰됐던 거죠. 이런 걸 챙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의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 1월쯤 통과돼야지 처리돼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3월이 대선이란 말이에요. 이 법에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동안 선거구 획정의 과거 전례를 봤을 때 단 한 번도 편하게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그리고 후보군이 지역의 각 정당별 100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어진동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 건지 맞아요. 뭐 도담동으로 출마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이 지난번도 없는 그랬죠.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진동 도담동 주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건지 이 사람 만나야 그렇죠. 될 건지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아, 없는. 참. 지난 총선 때도 사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제 을구와 갑구가 어떻게 나눠지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는 건 분명히 되는데 정작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뛰어줄 사람인지 이걸 너무 뒤늦게 알게 되니까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 좀 요번에는 정치권에서 기왕에 해줄 거. 논의할 거 빨리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뭐 늘든 안 늘든 가르마를 빨리 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빨리 결정해달라. 빨리 결정해달라. 아, 네. 예. 네. 아, 이 현명한 말씀이에요. 네. 예,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세종시법 통과된다고 가정을 먼저 하고 지역구가 현재 16석에서 19석으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단연 관심은 세종시 뭐 이런 선거구 획정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 어떤 포인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읍면 지역이 6석이고요. 그 다음에 동지역이 10석이고요. 그 동지역 인구가 세종시 전체 인구 37만여 명인데 그 중에서 27만 정도가 동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읍면 지역에 약 10만 정도가 네. 돼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인구수만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읍면 지역 의석수가 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읍면 지역의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땐 동지역은 상당히 좁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만 열심히 인사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막 읍면 지역은 농촌 지역 그렇죠. 찾아가야 몇개 되고 단지만. 논도 가야 되고 밭도 밭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런 좀 어려움이 아.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또 뭐 같은 세종시지만 또 면 단위와 읍 단위와 또 다른 면과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재배 농작물 특성도 다르고 주민들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맞춰가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16석에서 19석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19개를 물리적으로 인구로 갈 거냐 면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들이 읍면 지역 의원들 후보군은 당연히 읍면 지역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달라고 할 것이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절대적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것이고 또 동지역에서도 요 동과 요 동이 성격이 좀 비슷하니까 이쪽으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쪽으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치열한 논리 싸움들이 왜냐면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양한 그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지만 각 정당이 또 의견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에 과연 민의를 어떤 방식으로 쪼개는 것이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뭐 나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좀 잘 정립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번 정리 좀 하죠. 뭐 두 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오늘 못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먼저 이승동 기자부터. 아, 이게 좀 편중될 수도 있는데 그 민심이 요동치는 소리 안 들리세요? 최근 들어가지고 엄중한 경고 뭐 이런 것들 느낌들 안 오시나요? 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민주당의 성질하는 말이 지금 계속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도 다수고 다수 지방 권력을 갖고 있고 거의 지방 권력을 다 갖고 있죠. 근데 뭐 저희가 얻어낸 게 국회 세종의사당 하나거든요. 너무 안 된 부분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세종시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론조사 얘기들 뭐 할 때 이거 하나 얻으려고 국민이 권력을 준 건 아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한번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민심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거. 이 말씀들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출마 후보자들이든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세종시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부분, 그다음에 명실상부한 행정수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게 뭐 민주당의 공과냐, 민주당의 성징이냐,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전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치에 기반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사심 없이 진정성 있는 발걸음을 내년에도 이어가줬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그 발걸음은 승자가 있든 패자가 있든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당이 되든 그 발걸음에 충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세종 시민분들은 걱정하진 않습니다. 투표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년도 반드시 1위를 탈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좀 센 말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한 이게 건 정치 아니에요. 시즌만 되면은 항상 많이 하는 얘기예요. 멋있는 말이네. 네, 근데 되게 섬뜩하지만 실제 그게 BC 4세기경에 한 얘기인데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고 봐야 되나요? 그 시간 동안에도 유효한 말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정치가 그만큼 안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치 지형의 문화, 세종 시민의 높은 투표율을 바탕으로 후보들이 새롭게 당선되시는 분들이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을 유권자분들께서 좀 갖길 바라면서 앞으로 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대선 전국에 가려져 있긴 합니다만 지방선거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죠. 내 실생활과 바로 직결돼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너무 선거 분위기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정보를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견제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